높은 수익성, 안정적인 이익 성장, 재무 레버리지가 낮은 기업들, 데이터로 봤었을 때 오랫동안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. 투자의 판단 근거에 숫자가 들어가죠. 다 퀀트를 쓴다는 뭔 말일까요? 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2026년을 대비한 퀀트 전략은 그럼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S&P 500을 2배로 이기는 퀀트 로직. 퀀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, 퀀터테이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. 정량적, 계량적 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리고 분석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이 퀀터테이티브와 애널리스트, 이 두 개를 합성한 게 뭐냐면 퀀트예요. 정량적 분석가 라는 뜻입니다. 오로지 수치와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투자 기법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게 퀀트의 정의입니다. 한경경제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. 오로지 숫자에만 기반하여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. 이게 퀀트 투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제가 퀀트 투자가 인 예랑 아닌 예시를 설명을 드려요. 퀀트가 아닌 예는 뭐냐, 경영인이 있는데 이 경영인이 능력이 있고 믿음직해 보여 투자했다 하면은 이거는 퀀트가 아닙니다. 왜 퀀트가 아니냐? 기업의 경영진이 능력이 있고 믿음직해 보인다 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죠. 그거는 개인의 주관적 의견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에 투자를 했다 라고 했는데 테슬라에 투자 왜 했어? 라고 물어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능력 있고 멋있어 보여서 투자했다 하면은 그건 퀀트가 아닌 겁니다.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인 거죠. 그건 퀀트가 아닌 거고요. 예를 들어 퀀트인 예는 뭐가 있느냐?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90% 이상이다. 되게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 투자했다 하면은 이거는 투자의 판단 근거에 숫자가 들어가죠. 뭐가 들어가냐? 현금성 자산이 시총 대비 90% 이상이다. 그래서 투자했다. 이거는 뭐다? 이거는 전형적인 퀀트의 예시입니다. 이게 좋건 나쁜 걸 떠나서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냐 나쁘냐 이거는 여러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숫자에 기반한 투자는 뭐냐? 그게 퀀트다 라고 부른다. 그럼 우리가 왜 퀀트 투자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퀀트가 숫자에 기반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우리는 왜 퀀트 투자를 해야 하나요?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.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. 저는 되게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돈을 되게 잘 법니다. 그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는 펀드 비즈니스가 많이 발달을 안 했는데 특히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서구권은 펀드가 엄청 큽니다. 헤지 펀드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발달한 나라인데 그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잘 나면 살아남고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사망하는 되게 냉정한 세계입니다. 여기는 돈을 가지고 돈을 굴린 일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탑 5를 보면은 다 퀀트입니다. 브릿지워터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 중 하나거든요. 헤지 펀드 중 하나인데 여기는 매크로 퀀트를 구사하고요. 맨그룹에 대해서 맨그룹 두 번째고 여기는 주로 CTA라고 해요. 추세 추종 펀드라고 하는 거고 머신러닝도 많이 구사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 곳인데 여기 되게 유명합니다. 애초에 직원을 뽑을 때 수학, 물리학 박사를 뽑는 걸로 유명해요. 그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알고리즘 짜라고 시키는 거죠. 여기도 주로 CTA, 머신러닝을 주로 구사를 하는 퀀트고요. 그리고 밀레니엄이라는 곳도 있고 시타델이라는 곳도 있습니다. 여기는 초단타 매매를 합니다. 탑 5 헤지펀드 전부 다 뭘 씁니까? 전부 다 퀀트를 씁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헤지펀드 업계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라고요. 근데 이런 헤지펀드들이 그것도 규모가 제일 큰 것들이 다 퀀트를 쓴다는 뭔 말일까요? 돈을 잘 번다라는 겁니다. 실제로도 우리가 성과를 보게 되면요, 2022년도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사실 하락장이었어요. 하락장. 파월이 그때 금리를 진짜 엄청 올려가지고 미국 주식이 폭락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성과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 2022년도에도 퀀트 헤지펀드들은 수익을 냈습니다. 이렇게 적혀있죠. 시타델 2022년 수익만 35조 원을 벌었다.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. 실제로 퀀트들이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사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. 그것도 하락장에서도 돈 벌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. S&P 500을 2배로 이기겠다라고 제가 되게 볼드한 주장을 했는데 사실 답이 나왔어요. 뭐냐? 이제는 S&P 500만 투자해서는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가 제 결론입니다. 지수만 투자해서 우리가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데이터의 확률을 봤었을 때 확률이 낮은 베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플레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.
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? 방금 전에 답을 드렸습니다. 2026년도는 지수 투자만 해서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에요. 왜냐? 여러 가지 데이터가 그걸 뒷받침합니다. 지난 3년간은 강세장이었었고 S&P 500만 투자해서 3배를 버는 장이었죠. 근데 그런 장세가 데이터로 봤었을 때 오랫동안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. 4년간 강세장 이어진 사례는 사실상 데이터로 봤었을 때 찾기가 어렵다. 올해 거기에 베팅한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베팅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, 그리고 한국 주식, 금, 비트코인, 이제 이런 모든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올 한 해에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될 부분이다. 지수만 투자해서는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을 수 있다. 그리고 변동성이 엄청 클 거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올 한 해를 대비하는 퀀트 전략을 짠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를 둘러싼 경제학적 함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가 현재 지금 처한 경제학적 상황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본 다음에 어떤 자산군들을 골라서 투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. 자, 그랬을 때 올 한 해의 경제학적 함의, 올 한 해 동안은 매크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짤막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. 일단 거시경제를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은 뭐가 있냐면 경기랑 물가가 있습니다. 경기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는요, 대부분의 월가의 하우스들이나 그리고 실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이나 그런 거 봤었을 때 사실상 글로벌 경제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사실상 경기 침체는 아니고 연착륙을 한 다음에 견조한 성장세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에요.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사실상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막 실업률이 8% 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. 왜냐? 올해는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기도 하고 사실상 경기가 침체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연착륙을 하고 난 다음에 견조한 성장세로 갈 것이다. 경기가 상저하고를 그릴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월가하우스 의견이에요. 올해 초까지는 노동시장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잠깐 주춤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중간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비랑 투자가 늘면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,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? 두 가지 축 중 하나가 물가인데 이 물가 같은 경우는 2%대이긴 한데 2%대 중반이란 말이에요. 페드의 목표인 2%대 초반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여져서 물가가 2.5에서 2.6 수준 넘을 가능성이 높고,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제로 금리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많이 예상하는 걸로는 금리가 약 3%대에서 머무는 중금리죠. 중금리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왜냐? 경기가 견조한 성장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곧 인플레를 자극을 하죠.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올해는 리스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고,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물가가 2%대는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리스크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주요 하우스들의 뷰입니다.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전반적인 이 경제 상황과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2026년도에는 어떤 주식들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가? 일단 올 한 해부터는 퀄리티라고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. 팩터라고 하는 것 중에서 퀄리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퀄리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높은 수익성,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성장, 재무 레버리지가 낮은 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돈을 잘 벌고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낮은 재무 레버리지, 차입금을 많이 안 빌린 기업들,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퀄리티 기업이라고 불러요.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올 한 해는 볼 필요가 있다.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중금리 환경이에요. 제로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캐피탈 코스트라 그래요. 뭐냐? 돈을 빌리는 비용이죠. 그게 0이 아닌 환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돈을 못 벌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피해야 되고, 무조건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이익 성장, 그리고 낮은 재무 레버리지를 가진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유효하다. 사실 그래서 퀄리티 팩터가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좋았었는데 올해도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뷰고요.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한 매트릭, ROE나 뭐 ROIC, 에쿠러시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러한 것들을 보고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어떤 팩터를 보는 게 좋으냐 라고 했을 땐 가치 팩터를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. 가치 팩터는 뭐냐면요, 다우 존스 지표 뭔지 아십니까? 다우 30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.
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S&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우에 뭐가 포함되냐면요. 밸류, 에너지, 헬스케어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가치주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. 금융산업 그런 것들이 다 가치주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. 근데 올해 다우 30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. 그러니까 S&P 나스닥은 지금 좀 지지부진한데 다우가 요즘 엄청 오르고 있어요. 그게 뭔 뜻이냐면 밸류 스탁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좀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왔다. 그래서 다우 지수라고 하는 게 밸류 지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올해 신고가 찍었습니다. 밸류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올해는 가치주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입니다. 실질적으로 에드 야린이도 그랬죠. 기술주보다는 이제 기술주가 아닌 저평가의 다른 기업들. 저평가는 게 뭡니까? 우리가 밸류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. 밸류 팩터의 기대 수준이 높은 시사할 수 있고 사실상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제는 경기가 재가속되는 시나리오가 오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라고 부르는 것들 에너지, 소재, 산업재 그리고 금융 그런 것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.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뱅가드나 로베코 같은 아주 유명한 하우스들에서도 얘기하는 뷰 중 하나입니다.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. 주의점이 있어요. 단순히 가치주라고 해서 저PE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구조적 사양 산업 속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얘기는 합니다. 밸류 지표가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익 모멘텀이나 가격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밸류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다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